도둑년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나타났어? 성진 호텔 연회장의 수정 샹들리에가 찬란하게 빛나는 가운데 지아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낡은 청소복 차림의 그녀 머리 위로 시어머니 정 여사가 와인을 천천히 쏟아붓고 있었어요. 붉은 액체가 지안의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고 수백 명의 하객들은 이 처참한 광경을 휴대폰으로 찍어대며 수군거렸습니다. 여러분! 저 여자는 우리 집안 재산을 훔치려던 범죄자야!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정리하겠어! 남편 민석이 지안의 낡은 가방을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구겨진 서류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민석은 구두로 그 서류들을 짓밟으며 비웃었습니다. 정 여사는 지안의 뺨을 후려치며 당장 꺼지라고 소리쳤어요. 지안은 젖은 얼굴을 닦지도 못한 채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주우려 손을 뻗었지만 민석의 구두가 그녀의 손등을 거칠게 밟아버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수십 명의 수행원들이 일렬로 들어섰고 그 중심에는 죽었다고 알려진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멈춰버렸고 정 여사와 민석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어요. 지아는 차가운 바닥을 짚고 있던 손을 천천히 들어 올리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도대체 이 연회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던 걸까요?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그곳에 큰 복이 깃들기를 응원합니다. 새벽 4시 서울 강남의 빌딩 숲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지아는 이미 시댁 소유의 초고층 빌딩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 위로 지안의 낡은 운동화가 힘없이 미끄러졌어요. 그녀는 묵직한 대걸레를 양손에 쥔 채 허리를 숙였습니다. 독한 락스 냄새가 코끝을 찔렀지만 지아는 이미 익숙해진 듯 아무런 표정 변화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녀의 손등은 차가운 물과 세제 때문에 거칠게 갈라져 있었고 붉은 상처 자국들이 여기저기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때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촉망받던 인재였던 지아는 친정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실종 후 모든 것을 잃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지안의 가문이 몰락하자 태도가 180도 달라졌고 그녀를 집안의 눈엣 가시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아침마다 이 빌딩의 모든 층을 혼자 청소해야 했고 정 여사가 도착하기 전에 단 하나의 먼지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강박에 시달렸어요. 오전 8시가 되자 정 여사가 뾰족한 구두 소리를 내며 위압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정 여사는 지안이 닦아놓은 바닥을 훑어보더니 들고 있던 뜨거운 테이크아웃 커피를 지안의 구두 바로 앞에 천천히 쏟아버렸어요. 갈색 액체가 하얀 대리석 위로 지저분하게 번져나갔습니다. 정 여사는 지안의 턱끝을 치켜세우며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즐기듯 빤히 쳐다보았어요. 지안은 반사적으로 허리를 숙여 다시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정 여사가 지안의 손등을 구두 끝으로 지그시 누르면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집안의 망나니 며느리가 이 정도 일이라도 하는 걸 감사히 여겨야지. 지아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참았습니다. 남편 민석 역시 지안에게는 또 다른 가해자였어요. 그는 빌딩 관리소장실에서 화려하게 치장한 내연녀와 다정하게 웃음을 나누며 지안이 청소하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지안이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야, 너 똑바로 안 해? 내 눈에 띄지 말라고 했지? 그는 이번 달 생활비는커녕 친정 빚 독촉장이 또 날아왔다며 신경질적으로 서류 봉투를 지안의 가방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지안은 가방 속에서 구겨지는 서류들을 느끼며 손등에 땀이 맺힐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어요. 화장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지안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화장실 칸마다 오물을 닦아내면서 시댁 식구들이 자신을 밑바닥으로 끌어내릴수록 속으로 무서운 침묵을 지키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민석이 관리소장실 문을 박차고 나와 복도를 걷고 있던 지안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지안은 벽에 부딪히며 손에 들고 있던 청소 도구들을 바닥에 쏟아버렸어요. 민석이 지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소리쳤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얼마나 망신당하는지 알아? 친정 빚쟁이들이 우리한테까지 전화한다고. 지안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도구들을 주워 담으며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지안의 가방을 발로 차버리고는 내연녀가 기다리는 식당으로 유유히 걸어갔어요. 지안은 빈 복도에 홀로 남아 차가운 바닥에 엎드린 채 흩어진 물건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미세하게 요동쳤지만 곧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지안은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수첩을 손가락 끝으로 살짝 만져보고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수첩 속엔 뭐가 들어있던 걸까요? 빌딩 지하 3층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경비실 뒤편 창고에는 지안의 유일한 안식처인 작은 간이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안은 잠시 허리를 펴고 앉아 손등에 맺힌 땀을 닦아냈어요. 그때 경비실 창문을 통해 한 남자가 얼굴을 쑥 들이밀었습니다. 마봉팔 씨였어요. 그는 평소처럼 낡은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며 지안에게 검은 비닐봉지를 툭 던졌습니다. 봉지 안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편의점 호빵 2개가 들어있었어요. 마씨가 특유의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보초를 서는 신용을 하며 말했습니다. 정 여사님이 빌딩 나갔으니까 안심하고 먹어. 지안은 고맙다는 말도 하지 못한 채 호빵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뜨거운 온기가 입안을 채우자 그제야 허기가 밀려왔습니다. 마씨는 지안의 곁에 앉아 바닥을 청소하던 지안의 낡은 가방을 흘낏 쳐다보았어요. 그는 가방 틈새로 삐져나온 빛바랜 수첩을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씨가 지안의 어깨를 툭 치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수첩 속에 든 거 언젠가는 너를 살릴 금동아줄이 될 거야. 절대 남편 눈에 띄게 하면 안 돼. 평소에는 실없는 농담만 늘어놓던 마씨의 눈빛이 그 순간만큼은 명동 사채 시장을 호령하던 노련한 사냥꾼처럼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지안은 마씨의 갑작스러운 진지함에 의구심을 느꼈지만 이내 그가 건넨 따뜻한 호빵을 한 입 더 베어 물며 밀려오는 허기를 달랬어요. 마씨는 지안의 손등에 난 상처들을 내려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과거에 큰 빚지고 죽으려 했던 시절이 있었어. 그때 누가 이렇게 호빵 하나 건네주더라고.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지안은 마씨의 눈빛을 보며 이 사람이 단순한 경비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관리소장실에서 화가 머리끝까지 난
민석이 복도로 쏟아져 나왔어요. 민석은 지안의 휴식 시간을 문제 삼으며 마 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경비 주제에 어디서 감히 며느리랑 노닥거려. 민석이 마 씨를 바닥으로 거칠게 밀쳐버렸어요. 지안은 마 씨를 보호하기 위해 앞을 가로막았지만 민석은 지안의 가방을 낚아채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쏟아진 물건들 사이로 마 씨가 경고했던 그 낡은 수첩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민석이 수첩을 집어들려 하자 마 씨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발을 민석의 구두 앞에 밀어넣어 민석을 넘어뜨리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민석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고 그 틈에 마 씨는 지안에게 수첩을 빨리 숨기라고 눈짓했어요. 지안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품속에 깊이 감췄습니다. 마 씨는 일부러 더 과장되게 엄살을 부리며 민석의 시선을 분산시켰어요. 아이고 허리야. 회장님, 제가 먼저 넘어진 건데 이러시면 안 되죠. 민석은 마 씨를 발로 걷어차며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마 씨는 비실비실 일어나며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지아는 마 씨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남편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이미 수첩을 향했음을 직감하며 손등에 땀이 맺힐 정도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민석이 복도를 떠난 후 마 씨는 지안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가방 속 그 수첩 목숨 걸고 지켜. 그게 내 줄이야. 지안은 마 씨의 눈을 똑바로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지안은 깨달았어요. 이 낡은 경비실에서 호빵을 나눠 먹는 이 시간이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인간다운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 웃음 뒤에 칼날이 숨겨져 있었죠. 정 여사는 지안이 빌딩 외벽, 유리창을 닦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 지안의 좁고 눅눅한 단칸방을 이 잡듯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쫓아낼 빌미만 찾던 정 여사는 침대 매트리스 깊숙한 곳에서 묵직한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봉지를 뜯어낸 정 여사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요동쳤습니다. 그 안에는 고무줄로 칭칭 감긴 수천만 원 상당의 수표 뭉치와 함께 명동의 지하 경제를 주무르는 거물들의 실명과 연락처가 빼곡히 적힌 낡은 장부 한 권이 들어 있었어요. 정 여사는 평소 청소부로 살며 10원짜리 하나에도 벌벌 떨던 지안이 이런 거액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침 복도 청소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던 지안은 열려있는 문틈 사이로 수표 뭉치를 든 정 여사와 마주쳤어요. 지안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방 안으로 뛰어들어 정 여사가 든 봉투를 뺏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란을 듣고 달려온 민석이 지안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 바닥으로 쓰러뜨렸어요. 민석은 바닥에 흩어진 수표들을 챙기며 지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 돈 어디서 났어? 아버지가 실종되기 전에 숨겨둔 범죄 자금이지? 지안은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그저 돌려달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돈의 정체에 대해서는 끝까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제발 그건 제 거예요. 돌려주세요. 지안의 이러한 침묵은 시댁 식구들에게 오히려 불법적인 돈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꼴이 되었어요. 이 소란을 감지한 마봉팔 씨가 복도 끝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 씨는 평소의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우고 주먹을 꽉 쥔 채 문턱을 넘으려다 지안과 시선이 마주치자 멈칫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지안은 마 씨에게 눈짓으로
간절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마 씨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복도 소화전 뒤로 몸을 숨겼어요. 정 여사는 지안이 도둑질을 했거나 거대한 사기극에 가담한 것이 분명하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둑년, 내가 우리 집안 재산을 노리고 있었구나. 민석은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지아는 차가운 바닥을 짚은 손등에 땀이 맺힐 정도로 극심한 공포와 억울함을 견뎌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이제 지안을 식모가 아닌 집안을 파멸로 몰고 올 범죄자로 규정하며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할 무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어요. 정 여사가 거실 소파에 군림하듯 앉아 지안의 방에서 찾아낸 수표 뭉치를 탁자 위에 내팽개쳤습니다. 그녀는 지안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이 돈이 명동 사채 시장에 검은 자금이 아니냐고 몰아세웠어요. 민석은 한술 더 떠 지안의 아버지가 과거에 공금을 횡령하고 도망친 정가를 들먹이며 그 피가 어디 가겠느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지안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요동쳤으나 끝내 입을 열지 않자 정 여사는 이를 범죄를 시인하는 침묵으로 규정했어요. 당장 이 사실을 일가 친척들에게 알리고 너를 집안에서 파문하겠어. 이때 지하 경비실에서 청소를 핑계로 올라온 마봉팔 씨가 거실 밖 복도에서 상황을 엿듣고 있었습니다. 마 씨는 평소의 장난기 어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차가운 표정으로 거실 내부를 응시했어요. 그는 민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휴대폰을 만지는 것을 보고는 일부러 거실 유리에 큰 소리가 나도록 빗자루를 부딪혀 시선을 분산시켰습니다. 정 여사가 짜증을 내며 밖을 내다보는 사이 마 씨는 지안과 짧게 시선을 교환하며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직은 진실을 밝힐 때가 아니라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민석과 정 여사는 지안을 범죄자로 확정짓기 위해 머리를 맞댔어요. 그들은 지안이 횡령 자금을 세탁하려 했다는 허위 자술서를 작성하게 하려 지안을 방에 가두고 펜을 들이밀었습니다. 지안은 무거운 정적 속에서 펜을 쥔 손등에 땀이 맺힐 정도로 저항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지안이 협조하지 않자 그녀의 휴대폰을 빼앗고 외부와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지안은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숨을 몰아쉬며 시댁 식구들이 자신을 범죄자로 만들어 완벽하게 퇴출하려는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 속에 갇혔음을 직감했어요. 그날의 모욕, 그걸로 끝났을까요? 거센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는 야심한 시각, 지안은 제대로 된 옷가지조차 챙기지 못한 채 거실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민석은 지안의 등 뒤로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던지며 이제 우리 집안에 너 같은 범죄자가 머물 자리는 없다고 소리쳤어요. 이제 우리 집안에 너 같은 범죄자가 머물 자리는 없어. 정 여사는 지안이 방금 전까지 머물던 방에 소독약을 뿌려대는 신용을 하며 도둑년의 자취를 지워야 집안의 재운이 돌아온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도둑년의 자취를 지워야 집안의 재운이 돌아와 지안은 바닥에 흩어진 어머니의 유품을 주워 담으려 했지만 민석의 구두발이 지안의 손등을 거칠게 짓밟았어요. 지안의 손등에 핏줄이 붉어지고 시퍼른 멍이 들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며 그 통증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지안은 결국 대문 밖으로 밀려났고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그녀의 인생이 끝났음을 알리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어요.
쏟아지는 빗물은 순식간에 지안의 얇은 셔츠를 적셨고 차가운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지안은 갈 곳 없는 발걸음을 옮기다 시댁 빌딩 근처의 낡은 버스 정류장 의자에 몸을 웅크렸어요. 주머니 속에는 아까 마봉팔 씨가 찔러 넣어준 두유 한 병만이 유일한 온기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아는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멀리 보이는 시댁 빌딩에 화려한 불빛을 멍하니 응시했어요. 거울 같은 웅덩이에 비친 자신의 비참한 몰골 위로 깊은 정적이 흘렀고 지아는 주먹을 꽉 쥐며 바닥에 고인 빗물을 발로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이때 어둠 속에서 마봉팔 씨가 커다란 우산을 들고 나타나 지안의 머리 위로 씌워주었어요. 그는 평소의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운 채 무거운 눈빛으로 지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금의 이 차가운 비를 잊지 마. 이 비가 그치고 나면 하늘이 뒤집히는 날이 올 거야. 마 씨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지안의 어깨에 덮어주며 근처 고시원에 임시로 머물 수 있는 방을 마련해 두었으니 일단 몸을 피하라고 권했어요. 지안은 마 씨의 투박한 손을 잡으며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 씨의 부축을 받으며 지안이 도착한 곳은 재개발을 앞둔 골목 끝자락에 낡은 고시원이었어요. 한 사람이 겨우 누울 법한 좁은 방 안에는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지만 빗줄기를 피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안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마 씨는 지안을 침대에 앉히고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명함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었어요. 명함에는 아무런 직함도 없이 오직 금색 사자 문양과 전화번호 하나만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 씨는 평소에 가벼운 말투를 버리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 이 번호로 연락하라며 지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어요. 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은 땅이나 돈이 아니야. 바로 이 번호 뒤에 숨은 사람들의 의리라는 걸 기억해. 마 씨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기고 방을 나갔습니다. 지안은 홀로 남겨진 방에서 마 씨가 준 명함을 멍하니 바라보며 손가락 끝으로 사자 문양을 더듬었어요. 깊은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지안은 화장실에 깨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범죄자로 몰려 쫓겨난 현실이 꿈만 같았지만 가방 속에 숨겨둔 낡은 수첩의 무게감이 이것이 현실임을 일깨워 주었어요. 지아는 문득 마 씨가 왜 자신을 이토록 극진히 돕는지, 그리고 그가 정말 단순한 빌딩 경비원이 맞는지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지아는 명함을 손에 쥔 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창밖으로 번쩍이는 번개 불빛은 마치 그녀의 인생에 곧 들이닥칠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듯 했어요. 다음 날 아침 고시원 복도에서 누군가 지안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마 씨가 아닌 검은 안경을 쓴 낯선 중년 여성이 서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을 지안의 아버지가 생전에 후원했던 고아원 출신의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지안이 처한 법적 위기를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이 내민 서류 봉투 안에는 시댁 식구들이 지안 모르게 진행했던 재개발 관련 법적 공문들이 들어 있었어요. 지안은 여성이 건네는 도움의 손길을 보며 시선이 심하게 흔들렸지만 이내 눈동자를 빛내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혼자가 아니었죠. 지안이 쫓겨난 후 민석과 정 여사는 지안에게서 빼앗은 인감도장과 낡은 수첩을 들고 명동의 은밀한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민석이 미리 섭외한 사문서 위조 전문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석은 지안이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재개발 예정지의 소유권을 시댁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허위 합의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정 여사는 지안의 인감을 서류 위에 거칠게 찍으며 이제야 집안의 오물을 완전히 씻어냈다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야 집안의 오물을 완전히 씻어냈어. 그들은 지안을 완벽한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지안이 과거에 관리했던 빌딩의 장부를 조작하여 수억 원의 횡령 정황을 끼워 넣는 악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안의 부재를 틈타 그녀를 법적으로 매장하려는 시댁의 공작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한편 마봉팔 씨는 시댁 식구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해 빌딩 복도를 분주히 오가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는 민석이 사문서 위조 전문가와 접촉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평소 관리하던 경비실 CCTV 화면 일부를 몰래 복사해 두었어요. 마 씨는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정 여사가 지안의 유품을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지시하자 이를 소중히 챙겨 지안이 머무는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마 씨는 지안에게 시댁 식구들이 지금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상세히 보고하며 그들이 스스로 짠 그물에 걸려들 때까지는 조금 더 죽은 듯이 지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어요. 그는 지안의 떨리는 손등 위에 자신의 투박한 손을 얹으며 세상 사람 모두가 지안을 비난해도 자신만큼은 진실을 알고 있다며 무거운 눈빛으로 위로를 건넸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너를 비난해도 나만큼은 진실을 알고 있어. 민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안이 머무는 고시원까지 사람을 보내 협박을 가했어요. 고시원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에 지안이 문을 열자 민석이 보낸 사내가 조작된 증거 사진들을 지안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순순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지방으로 떠나지 않으면 정말로 감옥에 보내버리겠어. 사진 속에는 지안이 수상한 사람들과 만나는 합성된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안은 깊은 정적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고 손등에 땀이 맺힐 정도로 분노를 억눌렀어요. 화장실 거울 속에 비친 지안의 눈동자는 미세하게 요동쳤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거대한 반격을 앞둔 맹수의 번뜩임이었습니다. 사내가 돌아간 후 지안은 변호사가 남긴 서류들을 하나하나 펼쳐보기 시작했어요. 서류 속에는 민석과 정 여사가 진행하고 있는 소유권 이전에 법적 허점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안은 손가락으로 서류에 핵심 부분을 짚으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어요. 바로 그때 마봉팔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정장을 갖춰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마 씨는 지안 앞에 앉아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안이 물었어요. 마 씨는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남긴 신탁 증서야. 이 땅의 진짜 주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였어. 지안은 파일을 펼쳐보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류 속에는 지안의 아버지가 실종되기 전 모든 재산을 신탁 형태로 지안에게 양도했다는 법적 증거가 담겨 있었어요. 마 씨가 지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어. 그들이 더 깊이 파들어갈수록 우리의 승리는 더 확실해져. 지안은 서류를 가슴에 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고시원 방 안에서 지안은 비로소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는 바로 그 순간 자신들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점점 더 단단히 조여지고 있다는 것을요. 지아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그는 몰랐죠. 오늘이 그의 인생 마지막 평온이라는 걸. 민석과 정 여사는 지안에게서 가로챈 인감을 사용하여 재개발 지구의 핵심 필지인 친정 아버지 명의의 땅을 자신들의 소유로 이전하는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들은 지안이 범죄에 연루되어 도피 중이라는 허위 소문을 퍼뜨려 마을 사람들로부터 소유권 이전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까지 얻어냈어요. 민석은 재개발 보상금 수십억 원이 눈앞에 다가오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외제차 매장을 기웃거리며 승리에 도취했습니다. 정 여사는 지안의 친정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자 지안이 평생을 지켜온 그 땅의 대형 시행사의 깃발이 꽂히는 것을 보며 지안이라는 존재를 완벽하게 지워버렸다고 확신했어요. 이제 저 여자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어. 지아는 이제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자신의 뿌리를 완전히 상실한 채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낙오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고시원의 좁은 방 안에서 이 소식을 접한 지아는 힘없이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어요. 그녀는 TV 뉴스에서 재개발 구역의 지주들이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는 보도를 보며 시선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무거운 정적이 방 안을 짓눌렀고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었어요. 그녀의 손등에는 고된 노동의 흔적인 굳은 살과 시댁에서 당한 멍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아는 화장실에 깨진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응시하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지아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쥐어짜듯 통곡을 삼켰습니다. 그녀가 지켜온 진실은 세상의 거짓 앞에 너무나도 무력해 보였어요. 이때 마봉팔 씨가 어두운 복도를 지나 지안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그는 평소의 익살스러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깊은 탄식과 함께 문틈으로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밀어 넣었어요. 봉투 안에는 지안의 아버지가 생전에 마 씨에게 맡겼던 낡은 땅 문서의 사본과 함께 현재 민석이 진행 중인 소유권 이전이 얼마나 허술한 법적 기반 위에 있는지 적힌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마 씨는 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의 절망이 깊을수록 반격의 순간은 더 짜릿할 거야. 지아는 마 씨가 전해준 서류를 품에 안고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밤을 지새웠어요. 악당들이 승리의 축배를 드는 동안 지아는 절망의 밑바닥에서 비로소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확정 공고가 난 날 민석과 정 여사는 지안의 고시원 방까지 들이닥쳤어요. 그들은 지안이 품에 안고 있던 낡은 자수 앞치마를 강제로 뺏어들었습니다. 정 여사는 지안의 친정 엄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인 그 앞치마를 보며 이런 구차한 누더기가 집안의 운을 막고 있었다며 지안이 보는 앞에서 가위로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이런 구차한 누더기가 집안의 운을 막고 있었어. 지아는 비명을 지르며 조각난 천을 붙잡으려 했지만 민석은 그녀를 바닥으로 거칠게 밀쳐내며 비웃음을 던졌습니다. 이미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어. 이제 넌 이 도시 어디에도
발붙일 곳 없는 불황자일 뿐이야. 민석은 지안의 얼굴에 이혼 판결문을 던졌고 지안의 눈동자는 조각난 앞치마와 서류 사이에서 미세하게 요동치다. 이내 깊은 절망의 심연으로 가라앉았어요. 민석과 정 여사는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 빌딩 최고층 펜트하우스에서 호화로운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지안의 고통을 안주 삼아 와인을 마셨고 지안이 가졌던 모든 권리가 이제 자신들의 손안에 들어왔음을 과시했어요. 무거운 정적 속에서 지안은 찢어진 앞치마 조각을 가슴에 품은 채 차가운 고시원 바닥을 손톱이 깨질 정도로 긁었습니다. 그녀의 손등에는 분노로 인한 핏줄이 붉어졌고 땀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 위로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서늘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이때 마봉팔 씨는 파티장 구석에서 와인을 서빙하며 시댁 식구들의 오만한 대화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수집했습니다. 그는 민석이 취기에 취해 내뱉은 소유권 이전 과정의 결정적 위법 사실을 녹음기에 담았어요. 마 씨는 평소의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우고 냉혹한 집사의 눈빛으로 정 여사의 뒷모습을 응시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어두운 골목을 지나 마 씨는 지안에게로 향했어요. 마 씨는 지안에게 찢어진 앞치마를 대신할 새 옷과 함께 적들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가 바로 그들의 목을 칠 가장 좋은 시점이라는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적들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가 바로 그들의 목을 칠 가장 좋은 시점이야. 지안은 마 씨가 건넨 옷을 입으며 주먹을 꽉 쥐었고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무서운 평온함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절망의 끝에서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펜트하우스에서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을 때 지안은 불이 꺼진 낡은 고시원 방 안에서 홀로 시간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직 낡은 시계추가 흔들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우고 있었어요. 지안은 찢겨나간 어머니의 자수 앞치마 조각들을 바닥에 펼쳐놓고 떨리는 손끝으로 그 파편들을 하나하나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바늘기를 꿰는 그녀의 시선은 한없이 깊고 가라앉아 있어 그 속에서 어떤 감정이 소용돌이치는지 도저히 가늠할 수 없었어요. 지안은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이어가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고 손등에 땀이 맺힐 정도로 집중했습니다. 깊은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지안은 화장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응시하며 가쁜 숨을 차갑게 가라앉혔어요. 지안은 이제 눈물조차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봉팔 씨가 가져다 준 서류 뭉치를 가방 깊숙이 넣고 자신이 걸어온 비참한 청소부의 삶을 되짚어 보았어요. 거울 속의 눈동자는 미세하게 요동쳤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거대한 반격을 앞둔 맹수의 번뜩임이었습니다. 지안은 자신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시댁의 학대를 견뎌왔는지 그리고 왜 이 시점까지 정체를 숨겨야만 했는지에 대한 단 한마디의 설명도 없이 오직 침묵으로만 답했어요. 이때 마봉팔 씨가 고시원 문을 두드리지 않고 조용히 열고 들어와 지안의 등 뒤에 섰습니다. 그는 평소의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운 채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예우를 갖추었어요. 마 씨는 지안에게 이제 모든 무대가 준비되었으며 내일 아침 연회장의 문이 열리는 순간 세상이 뒤집힐 것이라고 나직이 음조렸습니다. 이제 모든 무대가 준비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연회장의 문이 열리는 순간 세상이 뒤집힐 겁니다. 지안은 완성된 앞치마를 단정하게 접어 가방에 넣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는 마 씨가 내미는 검은 장갑을 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안의 시선은 창밖이 화려한 도시 불빛을 넘어 내일 자신이 무너뜨려야 할 거대한 성벽을 향해 고정되었어요. 마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은 청소복이 아닌 제대로 된 옷을 입고 가야 해.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 씨는 자신의 가방에서 깔끔하게 다림질된 검은색 원피스 한 벌을 꺼내 지안에게 건넸어요.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이야. 이 옷을 입고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지안은 원피스를 받아들며 천천히 옷감을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실크 촉감이 손끝에 전해졌고 지안은 비로소 자신이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님을 실감하기 시작했어요. 마 씨는 지안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 회장님께서 해외에서 돌아오셨어. 내일 연회장에서 직접 당신을 기다리고 계셔. 지안의 눈동자가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요? 마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실종된 게 아니었어. 모든 게 계획이었지. 내가 시댁 식구들의 본색을 완전히 드러내기 위한 시간이었어. 지안은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참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 아버지는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마 씨는 지안의 등을 토닥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 밤은 푹 쉬어.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거야. 마 씨가 방을 나간 후 지안은 혼자 남은 방에서 검은 원피스를 가슴에 안았어요. 방 안의 낡은 전등이 지지직거리며 꺼졌고 지안은 어둠 속에서 오직 심장 박동 소리만을 들으며 완벽한 복수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시작되는 거죠. 지안은 가방 속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정직한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지안은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쓰다듬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폈습니다. 손등에 남은 상처들이 달빛 아래에서 희미하게 빛났고 지안은 그 흉터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내일 아침 성진 호텔 연회장의 문이 열리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지안은 더 이상 바닥에 무릎 꿇은 청소부가 아닌 당당한 주인으로 서게 될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성진 호텔의 거대한 연회장이 다시 한번 화려한 조명으로 불을 밝혔습니다. 민석의 사업 성공과 재개발 보상을 축하하는 이 자리에서 지안은 다시 한번 낡은 청소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정 여사는 지안의 등장에 코웃음을 치며 그녀를 하객들 사이로 끌고 가 무릎을 꿇렸습니다. 지안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와인 잔 조각들을 줍기 시작했고 하객들은 그런 지안을 보며 명문가에서 쫓겨난 범죄자 며느리라며 수군거렸어요. 지안은 고개를 깊게 숙인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고 무거운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오직 그녀의 거친 숨소리만이 연회장 구석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석은 취기에 취해 지안의 머리 위로 찬물을 부으며 오늘이 내가 이 빌딩에서 마지막으로 구걸할 수 있는 날이라며 조롱했어요. 오늘이 내가 이 빌딩에서 마지막으로 구걸할 수 있는 날이야. 지안은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비치는 눈동자가 미세하게 요동쳤지만 끝내 복수의 기운을 드러내지 않고 차가운 바닥을 손등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정 여사는 지안의 낡은 가방을 빼앗아 연회장 무대 위로 던져버렸고 가방 안에서는 찢어졌다 붙인 앞치마와 낡은 수첩이 볼품없이 쏟아졌어요. 악당들은 그 서류들을 짓밟으며 지안의 마지막 자존심을 유린했습니다. 지안은 주먹을 꽉 쥔 채 손등에 땀이 맺힐 정도로 분노를 사겼고 화장실 거울 속에 비쳤던 그 서늘한 눈빛을 철저히 감춘 채 나약한 피해자의 모습으로 바닥에 엎드렸어요. 하객 중 한 명이 지안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저게 그 유명한 도둑 며느리구나. 빌딩 청소하면서 횡령까지 했다던데. 또 다른 하객이 거들었어요. 아니, 친정 아버지가 원래 사기꾼이었다잖아. 그 피가 어디 가겠어? 지안은 이 모든 모욕을 침묵으로 견뎌냈습니다. 이때 연회장의 대형 스크린 뒤편에서 마봉팔 씨가 정장을 갖춰 입은 채 나타나 지안과 짧게 시선을 교환했어요. 그는 평소의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우고 냉정한 집행자의 시선으로 민석과 정 여사를 응시했습니다. 마 씨는 무대 아래에서 지안이 던진 작은 신호를 포착하고는 은밀하게 호텔 보안팀에게 수신호를 보냈어요.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닫히고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되는 순간 지안은 비로소 바닥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젖은 얼굴을 닦아내지도 않은 채 정 여사의 구두 끝을 빤히 쳐다보았고 그 눈빛에는 이제껏 보지 못한 압도적인 위험이 서려 있었어요. 정 여사는 지안의 변한 눈빛을 보고 순간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뭐야? 저 눈빛이. 민석이 정 여사의 어깨를 잡으며 허세를 부렸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 여자 이제 끝났어요. 하지만 민석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안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며 바닥에 흩어진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그녀는 그 서류를 민석의 얼굴 앞에 내밀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민석은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지안은 한 발 물러서며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건 제 아버지가 신탁은행에 맡긴 소유권 증서예요. 연회장의 웅성거림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정 여사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그 땅은 이미 우리 명의로 넘어왔어. 지안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당신들이 넘겨받은 건 가짜 서류예요. 진짜 소유권은 처음부터 제 손에 있었죠. 바로 그때 연회장의 대형 스크린이 천천히 켜지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민석이 사문서 위조 전문가와 만나는 장면이 고화질로 재생되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정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스크린을 가리키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마봉팔 씨가 무대 위로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경비원이 아닌 당당한 수석 집사의 모습으로 하객들 앞에 섰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민석 씨의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하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이 광경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스크린에는 이어서 민석이 지안의 인감을 도용하고 정 여사가 지안의 방을 뒤지는 장면이 차례로 재생되었습니다. 지안은 바닥에서 일어나 천천히 무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청소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석은 지안을 붙잡으려 했지만 마 씨가 차갑게 그의 손목을 잡아 제지했어요. 손대지 마세요. 이제부터 당신은 범죄자입니다. 연회장의 공기가 얼어붙었고 모든 시선이 무대 위의 지안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죠. 연회장 스피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지안의 아버지이자 명동 지하 경제의 전설적인 인물인 한 회장의 음성이었어요. 정 여사와 민석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연회장 대형 화면에는 민석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지안의 인감을 도용하는 장면이 담긴 고화질 CCTV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지안은 바닥에 엎드려 있던 초라한 청소부의 자세를 버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정 여사를 똑바로 응시했고 그 눈동자에는 더 이상 나약함이 아닌 거물급 후계자의 서늘한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안이 품고 있던 낡은 수첩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시댁 식구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재개발 부지의 진짜 소유주가 지안임을 증명하는 신탁 원부였어요. 이때 연회장의 육중한 후문이 열리며 수십 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수행원들이 일제히 지안을 향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마봉팔 씨가 서 있었어요. 마 씨는 평소에 허름한 경비복을 벗어던지고 완벽한 핏의 정장을 입은 채 지안의 아버지 곁을 지키던 수석 집사로서의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지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지안이 시댁의 온갖 수모를 견디며 적들의 모든 비리를 수집할 때까지 기다려온 시간이 드디어 끝났음을 알리는 금색 배지를 건넸어요. 아가씨,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민석은 이 모든 상황이 꿈이라며 지안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마 씨의 가벼운 손짓 한 번에 수행원들에 의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연회장에 모인 하객들은 경악하며 지안의 발치로 물러났고 정 여사는 자신이 짓밟았던 며느리가 사실은 자신들의 생사여 탈권을 쥔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에 실신하듯 비틀거렸어요. 지안은 무거운 정적 속에서 주먹을 쥐었다 펴며 자신의 손등에 남은 흉터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정 여사가 쏟았던 와인잔 조각 하나를 집어들고는 자신이 겪은 굴욕의 시간은 오늘 이 순간을 위한 완벽한 명분이었다는 사실을 차가운 시선으로 증명했어요. 지안은 아버지가 남긴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보이며 시댁 빌딩을 포함한 그들의 모든 자산이 이미 법적으로 자신의 소유로 귀속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화장실 거울 속에서 홀로 다짐했던 복수의 순간이 비로소 완성되는 순간이었어요. 지안은 이제 피해자가 아닌 심판자로서 민석과 정 여사를 내려다보았고 연회장의 찬란한 조명은 오직 진정한 승자인 지안의 얼굴만을 적나라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바닥을 기며 지안의 치마를 붙잡았어요. 지안아,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지안은 민석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용서요? 당신들이 절 짓밟을 때는 용서를 생각하셨나요? 정 여사가 울부짖으며 지안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수행원들이 그녀를 막아섰어요. 지안은 자신이 한 달 동안 청소하며 묵묵히 견뎌온 모든 순간을 떠올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단 하루도 당신들을 용서한 적이 없어요. 그저 때를 기다렸을 뿐이죠. 스크린에는 이어서 정 여사가 지안의 유품을 버리고 민석이 지안을 폭행하는 장면들이 시간 순서대로 재생되었어요. 하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민석과 정 여사를 향해 비난의 시선을 쏟아냈습니다. 마봉팔 씨가 지안의 옆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 회장님께서 곧 도착하십니다. 지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회장 정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지나갔지만 곧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민석은 바닥에 엎드린 채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구했지만 지아는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정 여사가 마지막 발악을 하듯 소리쳤어요. 내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너는 도둑의 딸이야. 지아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정 여사를 향해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도둑은 당신들이었죠. 제 인생을, 제 시간을, 제 존엄을 훔친 건 바로 당신들이에요. 연회장의 정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고 모든 이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지아는 떨리는 손을 꽉 쥐며 아버지를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그 눈물 뒤에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연회장의 육중한 정문이 열리며 실종된 줄 알았던 성진 그룹이 실소유주의자 지안의 부친인 한 회장이 꼿꼿한 모습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거물의 등장에 정 여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입을 벌리고 주저앉았어요. 한 회장은 수천 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청소복 차림으로 서 있는 딸 지안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지안의 거칠어진 손등과 젖은 어깨를 보며 깊은 침묵에 잠겼어요. 이내 한 회장은 자신의 딸이 겪은 모욕을 사죄하듯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위엄을 내려놓고 지안 앞에 정중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지안의 손을 감싸주며 고생 많았다는 짧은 말로 그녀의 지난 세월을 보상했어요. 아버지,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회장은 지안을 일으켜 세우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잘 견뎌줬구나, 내 딸. 하객들은 이 믿기지 않는 광경에 마른 침을 삼켰고 연회장은 폭풍 전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한 회장은 차가운 시선으로 정 여사와 민석을 훑어보았어요. 그는 지안이 시댁에서 청소부로 살며 겪은 모든 가혹행위와 민석이 저지른 사문서 위조 증거들이 이미 검찰청 본청에 접수되었음을 알렸습니다. 민석은 한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한 회장은 그 더러운 손을 지팡이로 가차없이 쳐냈어요. 마봉팔 씨는 한 회장의 곁에서 지안의 정당한 상속 지분과 시댁 빌딩에 대한 압류 집행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정 여사는 자신이 며느리에게 쏟았던 와인보다 더 진한 수치심에 얼굴을 붉히며 바닥에 엎드렸어요. 지아는 아버지가 씌워주는 고급 실크 코트를 어깨에 걸치며 비로소 무너졌던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음을 실감했습니다. 한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연회장 전체를 향해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 딸이 한 달간 겪은 고통은 모두 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회장은 침착하게 말을 이었어요. 저는 제 딸의 배우자가 진정으로 그녀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재산만을 탐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실종을 가장하고 딸의 신분을 숨긴 채 이들의 본색을 지켜봤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한 회장은 민석을 향해 차갑게 시선을 던졌습니다. 결과는 여러분이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이 남자는 제 딸을 사랑한 게 아니라 제 재산을 사랑했던 겁니다. 지아는 민석이 보는 앞에서 그가 위조했던 소유권 이전 서류를 잘게 찢어 연회장 바닥에 흩뿌렸어요. 정적 속에서 흩날리는 종이 조각들은 마치 악당들의 몰락을 축하하는 꽃가루처럼 보였습니다. 한 회장은 지안을 일으켜 세우며 그녀를 성진 그룹의 새로운 경영자로 선포했어요.
연 회장 조명은 이제 청소부가 아닌 여왕의 자리에 오른 지안을 눈부시게 비췄습니다. 지안은 주먹을 꽉 쥐며 손등에 땀이 맺힐 정도로 긴장했던 지난날의 공포를 털어내고 정 여사의 비굴한 눈동자를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악당들이 쌓아 올린 탐욕의 성벽은 거물의 말 한마디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 씨가 지안에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 회장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하객들을 향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두 가지를 밝히고 싶습니다. 첫째, 저는 결코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둘째, 저를 범죄자로 만들려 했던 이들이야말로 진짜 범죄자입니다. 연 회장의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민석과 정 여사는 바닥에 엎드린 채 고개조차 들지 못했어요. 지아는 아버지를 돌아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한 회장은 딸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아버지는 항상 내 뒤에 있을게. 지아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비로소 긴 전쟁이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폭풍 전야의 침묵이 지나갔어요. 호텔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한 회장의 신호와 함께 대기하고 있던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민석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어요. 민석은 도망치려 발버둥 쳤지만 마봉팔 씨가 그의 앞을 막아서며 노련한 솜씨로 민석의 팔을 꺾어 바닥에 눌러버렸습니다. 민석은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비명을 지르며 엎드려졌고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명품 시계는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어요. 정 여사는 아들의 이름을 울부짖으며 지안의 구두 끝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애원했습니다. 지안은 자신을 모욕했던 시어머니의 손을 가차없이 쳐내며 당신이 쏟았던 물과 당신이 짓밟았던 서류들이 결국 당신들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었다고 서늘하게 선포했어요. 당신이 쏟았던 물과 당신이 짓밟았던 서류들이 결국 당신들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었어요. 정 여사와 민석의 파멸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안의 명의를 도용해 끌어다 쓴 사채업자들이 연 회장 안으로 들이닥쳐 압류딱지를 정 여사의 드레스에 붙이기 시작했어요. 정 여사는 자신의 화려한 보석과 옷들이 몰수당하는 것을 보며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렸고 하객들은 이 추악한 광경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대며 조롱 섞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지아는 무거운 정적 속에서 그들을 내려다보았어요. 한때 자신이 엎드려 닦았던 그 대리석 바닥에 이제는 악당들이 엎드려 울부짖는 모습은 완벽한 인과응보의 실현이었습니다. 지아는 주먹을 꽉 쥐며 손등에 남은 흉터를 내려다보았고 비로소 가슴 깊은 곳에 맺혀있던 뜨거운 응어리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마봉팔 씨는 바닥에 떨어진 민석의 지갑에서 돈 몇 푼을 꺼내 연 회장 바닥에 던지며 지안이 받았던 수모를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민석과 정 여사는 바닥에 흩어진 지폐를 주우려 버둥거렸고 그 비참한 모습은 연 회장 대형 화면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수사관이 민석에게 말했습니다. 민석 씨 사문서 위조, 사기, 횡령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석은 바닥을 기며 한 회장을 향해 소리쳤어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회장은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이 용서를 구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제 딸입니다.
민석은 지안을 향해 기어왔지만 지안은 한 발 물러서며 그를 내려다보았어요. 민석 씨, 당신이 저한테 했던 말 기억하세요? 당신 눈에 띄지 말라고 했죠. 이제 정말 제 눈에 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아는 아버지가 내미는 손을 잡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는 악당들의 절규와 하객들의 야유가 뒤섞여 들려왔지만 지안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어요. 지안은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인생을 짓눌렀던 거대한 지옥의 문이 드디어 봉인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연회장 밖 복도에서 한 회장이 지안을 멈춰 세웠어요. 지안아, 이제 내가 원하는 걸 해도 돼. 회사를 맡아도 좋고 아니면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해도 좋아. 지안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회사 경영보다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한 회장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그게 좋겠구나. 넌 충분히 싸웠어.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지아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며 비로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긴 전쟁이 끝난 후 찾아온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마봉팔 씨가 다가와 지안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아가씨, 이건 어머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선물입니다. 지안은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어머니가 직접 수놓은 새 앞치마가 들어 있었습니다. 앞치마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직한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지안은 앞치마를 가슴에 안으며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뒤집혔죠. 연회장 사건 이후 일주일 지아는 아버지의 저택 서재에 앉아 수많은 서류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성진 그룹 경영권 이양 서류가, 다른 한쪽에는 작은 꽃집 임대 계약서가 놓여 있었어요. 한 회장은 문 앞에 서서 딸의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손등에 남은 상처들을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그 상처들은 이제 아물어가고 있었지만 지안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안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한 회장이 서재 안으로 들어와 딸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지안은 경영권 이양 서류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맡고 싶지 않아요. 한 회장은 놀라지 않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말해봐. 지아는 꽃집 임대 계약서를 집어들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작은 꽃집을 하고 싶어요. 제 손으로 직접 꽃을 가꾸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요. 한 회장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지나갔어요. 그게 내가 정말 원하던 거였구나.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권력이나 재산보다 제 손으로 만든 작은 온기를 나누고 싶어요. 시댁에서 청소부로 살던 그 시간이 저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요. 한 회장은 딸의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 어머니도 그런 사람이었어. 화려한 것보다 소박한 것을, 많은 것보다 작은 것을 사랑했지. 지아는 아버지의 손을 꽉 쥐며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가 남기신 앞치마에 적힌 글귀처럼 살고 싶어요. 정직한 땀을 흘리면서요. 한 회장은 경영권 이양 서류를 서랍 깊숙이 넣으며 말했습니다. 알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 회사는 내가 전문 경영인을 두고 관리할게.
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렴. 지아는 아버지에게 깊이 인사했어요. 감사해요, 아버지. 한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아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네, 아버지. 민석과 정 여사를 정말 용서할 수 있겠니? 지아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녀는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는 아니에요. 그냥 잊고 싶어요. 그들에게 더 이상 제 시간과 감정을 쓰고 싶지 않아요. 한 회장은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게 진짜 자유구나. 일주일 후 지아는 재개발 지구 근처의 작은 골목에 꽃집을 열었어요. 가게 이름은 단순하게 청소의 꽃이었습니다. 마봉팔 씨가 개업 화환을 들고 가게 문을 열며 들어왔어요. 아가씨, 축하드립니다. 지아는 마 씨를 보며 웃었습니다. 마 씨, 이제 그 호칭은 그만 쓰셔도 돼요. 그냥 지안이라고 불러주세요. 마 씨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화환을 가게 앞에 놓았어요. 아니요, 저한테는 평생 아가씨이십니다. 지아는 마 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며 처음으로 자신이 직접 키운 장미 한 송이를 건넸습니다. 마 씨, 정말 고마웠어요. 마 씨는 장미를 받아들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건 아가씨께서 직접 이뤄내신 거예요. 지아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꽃향기가 가득한 이 작은 공간이 화려한 빌딩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지아는 앞치마를 두르며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 흉터들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증명하는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아는 가게 문을 활짝 열며 첫 손님을 기다렸어요. 그녀의 입가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침몰하지 않습니다. 지안의 꽃집이 문을 연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가을로 접어들었고 가게 앞 단풍나무가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지아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꽃에 물을 주고 가게 앞을 쓸었습니다. 그녀의 손등에 남은 상처들은 이제 거의 희미해졌지만 지아는 여전히 그 흔적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가게 문을 열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에 수척한 얼굴을 한 그 남자는 바로 민석이었어요. 지아는 꽃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민석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은 가게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입을 열었어요. 지아나. 지아는 대답하지 않고 다시 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지안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아는 가위로 장미줄기를 다듬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석은 지안의 차가운 말투에 주먹을 꽉 쥐며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아는 가위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민석은 바닥을 내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교도소에서 나왔어.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계시고 나는 갈 곳이 없어. 지아는 정리한 장미를 화병에 꽂으며 민석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민석은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너무 잘못했어. 지아는 화병을 들고 천천히 민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민석 앞에 화병을 놓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민석 씨, 저는 당신을 용서할 생각이 없어요.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아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을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당신은 이제 제 인생에 없는 사람이에요. 민석은 지안의 발치를 붙잡으려 했지만 지안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지안은 가게 선반에서 작은 꽃다발 하나를 꺼내 민석 앞에 놓았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민석은 꽃다발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안아, 정말. 지안은 고개를 저으며 가게 안쪽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세요. 저는 바쁜 사람이에요. 민석은 바닥에 놓인 꽃다발을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가게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을 나서기 전 민석은 마지막으로 지안을 돌아보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지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가게를 나가자 지안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곧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마봉팔 씨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며 지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괜찮으세요, 아가씨? 지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정말로요. 마 씨는 지안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다가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어요. 한 회장님께서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지안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낡은 자수 앞치마와 함께 작은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지안은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넌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이야. 이제 진짜 자유를 누려도 돼.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아버지가. 지아는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진정한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마 씨가 지안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조용히 말했어요. 아가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지안은 차를 받아들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의 뒷모습이 저 멀리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지아는 그 모습을 보며 비로소 모든 것이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다시 꽃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손끝에서 흙의 촉감이 느껴지고 꽃향기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아는 입가에 평온한 미소를 띠며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무릎 꿇린 자의 오만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지안의 꽃집이 문을 연 지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봄으로 돌아왔고 가게 앞 화단에는 지안이 직접 심은 튤립들이 화려하게 피어나고 있었어요. 지안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꽃에 물을 주고 손님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자신만의 작은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낯선 젊은 여성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성은 수줍게 미소 지으며 지안에게 다가왔어요. 사장님, 저 면접 보러 왔어요. 지안은 여성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면접이요? 여성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지안에게 건넸어요. 마봉팔 씨께서 제게 연락하셨어요. 여기서 일할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지안은 서류를 받아보며 마 씨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언제나 지안보다 한 발 앞서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지안은 여성을 의자에 앉히며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수진이요. 박수진이에요. 지안은 수진의 이력서를 보며 놀랐어요. 수진은 한때 대기업에서 일했지만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후 모든 것을 잃고 방황하다가 지안의 꽃집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안은 수진의 손을 보았어요.
그 손등에는 지안이 과거에 가졌던 것과 똑같은 상처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안은 수진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 씨, 여기서 일하면서 천천히 치유하세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장님, 지안은 수진에게 미소 지으며 가게 안을 둘러보게 했어요. 여기는 작은 곳이지만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공간이 될 거예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날부터 수진은 지안의 곁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지안은 수진에게 꽃을 다루는 법, 손님을 대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천천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몇 달 후 한 회장이 가게에 찾아왔어요. 그는 딸이 만든 작은 공간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안아, 내가 만든 이곳이 정말 아름답구나. 지안은 아버지를 가게 안으로 안내하며 수진을 소개했어요. 아버지, 이분은 수진 씨예요. 저의 소중한 동료죠. 한 회장은 수진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수진은 한 회장을 보고 긴장한 표정을 지었지만 지안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자 편안하게 미소 지었어요. 한 회장은 지안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열어봐. 지안은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작은 열쇠와 함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안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딸에게, 이 열쇠는 내 어머니가 꿈꾸던 작은 정원의 열쇠야.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꽃을 나눠줄 수 있도록 아버지가 준비했어. 사랑한다, 내 딸. 지안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꽉 껴안았습니다. 감사해요, 아버지. 한 회장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말했어요. 넌 이미 최고의 어른이야. 그날 저녁 지안은 가게 문을 닫고 마봉팔 씨, 수진과 함께 작은 식사 자리를 마련했어요. 마 씨가 와인을 따르며 지안을 향해 잔을 들었습니다. 아가씨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지안은 잔을 들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세 사람은 잔을 부딪히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지안은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어요.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이 이제는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든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안은 손등에 희미한 흉터를 쓰다듬으며 입가에 미소를 띄었어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짓밟히는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행복을 일구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눠주는 진짜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탐욕의 대가는 처절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지안의 꽃집은 이제 작은 정원과 함께하는 동네의 명물이 되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꽃을 사가고 지안의 따뜻한 미소를 받아가며 하루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지안은 정원에서 장미를 다듬고 있었어요. 수진은 가게 안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마봉팔 씨는 정원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어요. 그때 가게 앞에 낡은 자전거를 탄 남자가 멈춰섰습니다. 민석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자전거 바구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가게 문 앞에 조용히 놓았어요. 지안은 정원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봉투를 놓고 지안이 있는 쪽을 힐끗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사라져갔어요. 지안은 가위를 내려놓고 가게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봉투 안에는 작은 쪽지와 함께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지아는 쪽지를 펼쳤습니다. 지안에게 이건 내가 내 손등을 밟았던 날 내가 떨어뜨린 돈이야. 늦었지만 돌려줘. 미안해. 그리고 행복해. 지아는 쪽지를 접으며 멀어지는 민석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평온함만이 흐르고 있었어요. 마씨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쪽지와 돈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네, 괜찮아요. 지아는 다시 정원으로 돌아가 장미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흙의 촉감이 느껴지고 따뜻한 봄바람이 볼을 스쳤어요. 수진이 정원으로 나와 지안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새로운 주문이 들어왔어요. 결혼식 부케래요. 지아는 미소 지으며 수진을 돌아보았어요. 어떤 꽃으로 하고 싶어요? 수진은 잠시 생각하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미는 어떨까요? 사랑의 꽃이잖아요. 지아는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좋아요. 함께 만들어봐요. 두 사람은 가게 안에서 행복하게 웃으며 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질녘 지아는 가게 앞 벤치에 앉아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아버지가 남긴 낡은 수첩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정직한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지아는 손가락으로 그 글귀를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손등에 맺힌 땀방울 위로 시원한 저녁바람이 스쳐 지나갔고 지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 펴며 이제야 온전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마씨가 지안의 옆에 앉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으세요? 지안은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모든 고통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요. 마씨는 지안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어른이 되셨네요. 지아는 노을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저 멀리 하늘 너머로 어머니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고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 어깨를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지아는 벤치에서 일어나 가게 안으로 돌아가며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그녀의 입가에는 평온하고 단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수진이 내일 배달할 꽃다발을 정리하고 마씨가 마지막 정리를 도우며 따뜻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지아는 앞치마를 두르며 그들과 함께 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닌 행복의 온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하늘은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작은 꽃집의 불빛은 어둠 속에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손등에 희미한 흉터를 마지막으로 쓰다듬으며 모든 과거를 완전히 내려놓았어요. 이제 그녀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청소부도 아닌 오직 자기 자신으로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지아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조선 중기의 학자 퇴계 이황 선생은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참된 힘은 소리 없이 쌓이고 참된 승리는 조용히 찾아온다라고요. 오늘 사연 속 지안도 한 달간 침묵으로 모욕을 견디며 진실을 모았고 그 힘은 결국 가장 큰 반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하고 분한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걷는 사람만이 진짜 자유를 얻는 법이죠. 지안처럼 당당하게 그리고 품격 있게 자신의 삶을 되찾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